5페이지 펴라이. 펴라이. 소아야, 니는 받았나? 여기 펴라. 10페이지 먼저 봐. 10페이지 먼저 봐. 오늘 쌤이 정리한 거 보고 집에 가서 그 모의고사 시험지 갖고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봐라. 네. 그래 복습하시면 되겠지. 필기 시간 줄이려고 오늘 그 정리해서 갖고 왔으니까. 자, 26번부터 유형 확인합니다. 정리해라. 26번은 뭐? 인물의 심리. 적어넣어서 없는 사람들은 파일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적어라. 27번은 서술상 특징 파악. 27번은 개념 문제다. 이건 틀리면 개념이 없는 인간이라 했어. 28번은 보기 관점의 적용. 유형 잘 확인하고 보기 관점 적용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훈아 유형 적어라 빨리. 28번에 보기 봐. 선생님이 번호 매겨놨지? 네. 보기 관점 적용하는 문제는 보기에서 조건을 항상 찾는다.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나와. 그거랑 관계없는 거 고르면 답이다. 자, 문학 작품 어쨌든 제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대소설이제 윤우명의 하얀배라는 현대소설은 제목의 의미를 소설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돼. 하얀배가 나오겠지 하면 소설 속에 어떤 기능하는지 잘 생각하고. 자, 9페이지 다시 넘어옵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미리 추론하면서 읽는다. 자, 9페이지 보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세요. 서술자가 누구고? 나라고 돼 있지? 나라면 몇 인칭이야? 1인칭 시점인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찰을 하는지 두 가지를 구별한다. 자, 줄거리부터 읽어볼게. 나는 취재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한다. 그건 밑줄차. 자, 이 강제 이주는 언제 됐는지 알고 있나? 국사 시간에 배웠지? 일제강점기 때 일이 되잖아.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한국을 그리면서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를 만나길 희망한다. 자, 나는 누구를 만나려고? 중앙아시아로 간 유재 류다라는 아를 만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류다하고는 연결해놔. 화살표로. 결국 서술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아는 류다라는 아란 말이야. 류다가 뭐 하는지를 찾아내면 되겠네. 그제? 알마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시토베 지역을 여행.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류다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 이시쿨 호수 근처도 체크해놓고 류다랑 묶어. 류다는 어떤 호수 근처에 산다고?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산다는 걸 정보를 설명했다. 이 줄거리에서. 네. 그 다음에 미하일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에 해당할 것 같아? 조력자에 해당하는 거 알겠지? 누구를 찾게? 류다를 찾게끔 해주는 조력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거까지 됐니? 정신 바짝 차려라. 빠르게 해야 되니까 소설은.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미하일은 조력자라겠지? 누구 찾게 해주는? 누구를 찾게 해주는? 그런 드물게도 참고로 인물이 나오면 인물의 정보를 항상 연결해서 봐야 된다. 소설 읽을 때 그냥 보지 말고. 그는 드물게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동부교육원에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히 구사. 두꺼운 글씨로 돼 있지? 네. 누구에 대한 정보야? 미하일의 특징이다. 한국말 잘한다. 그제? 이것도 화살표를 딱 묶어놔. 아, 미하일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고려인이다. 그제? 그의 말에 나는 더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난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 말로 이시쿨의 이식은 뜨겁다. 쿨은 호수라고 했다. 이시쿨의 뜻은 뜨거운 호수란 뜻이네. 그제? 또 이시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 이에 비교 발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이라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그럼 이 소설의 제목하고 똑같지? 하얀배라는 키르기스스탄의 소설 제목. 여기서 하얀배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문제로 나오겠지. 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호수가의 할배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 이 소설하고 연결되겠네. 하얀 배의 내용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 이야기란 뜻이다. 그지? 표시해놨어?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소설가 슈토름의 소설 이멘호수를 떠올리고도 있었다. 하얀 배라. 밑줄 친 거는 문제로 출제된다는 전제가 있다. 항상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자, 하얀 배라는 것은 서술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한글쌤이나 미하일 누구에게 할 것 없이 그곳까지 가볼 수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하일을 이야기한 알마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산맥, 거기는 세모로 표시해. 문제점이지. 장애물인 거 알겠지? 네. 천산산맥, 항상 문학 읽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습관을 가져라. 가로막혀 있어 서남쪽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삥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 문제점인 거 알겠지? 멀리 있다.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니은처럼 서술자 나는 왜 거기를 가고 싶어 하노? 아까 줄거리에서 봤어. 누구 만나려고? 류다를 만나려고 그런 기다. 나는 한글 선생과 미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간처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미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한 듯 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알마타로 가서 차편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정말 뜻하지 않게 호수를 향해 떠나게 된 것이었다. 우슈토베에서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무엇보다 자 여기서는 번호로 매겨보자. 서술자가 본 거 확인해. 누구의 무덤? 동포들의 무덤. 번호 매겨 1번.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댕이 쳐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뿔을 내리기 위해 2번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 37년이니까 언제고? 해방이 언제 되노? 1945년 그때 언제겠노? 일제강점기인가 알겠지?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된 놈이다. 사람들이다. 오늘날 그곳의 문을 연 한글 학교 3번. 그러나 무엇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 속의 호수. 또글빼기 치고 여기가 무슨 호수? 이시쿨 호수다. 누가 있는? 유다가 있는. 됐나? 준서야? 10쪽 한다. 이거 어디 하는지 모르지? 10쪽인 건가? 아니 방금 그쪽 했어. 이제 10쪽 할 차례야. 그지 같은 놈아. 자 10페이지 첫째 줄. 그 호수를 보겠다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드디어 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왜 드디어 본 거야? 아까 뭐 때문에? 거리가? 무슨 산맥 때문에? 전산산맥 때문에 돌아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말이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 걸어다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걸 어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 세모쳐. 문제점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랬지. 서울에서의 문제들. 무슨 문제인데? 뭔지 모르겠지? 소설 읽어봐야 알잖아. 서울에 뭐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자 리을과 관계된 거야. 26번 문제 봅니다. 4번이 왜 틀렸노? 리을은 어디에서의 문제를 가리키는 표현? 서울에서의 문제인데 4번에서는 이시쿨 호수만 생각하는 걸 반성한다 했지. 이해됐어? 네. 4번이 틀린 이유다. 자 참고로 머릿속으로 기억할 거 정답의 근거는 밑줄로, 오답의 근거는 가로로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런 실수를 안 한다. 자 계속 봅니다. 리을 밑에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축대를 바라고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걸 보았다. 웬 나무 할 때 웬 글자 그거 맞나? 그 한글 맞춤법 들어간다 이가. 웬 그거 맞나 글자? 어? 네. 맞나? 네. 왜? 하면서도 항상 맞춤법을 생각하면서 봐. 웬이야 웬이야. 위에 그거 밑에 그거. 위에 그거 맞나? 밑에 거는 왜 안 되노? 이거는 뭐의 줄말?
외인의 준말이다. 그럼 헷갈리면 어쩌면 돼? 외인으로 늘려보면 된다. 웬놈이냐 하면 뭐가 돼야 되겠노? 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 그냥 외인놈이냐 안 되잖아. 웬일이니? 위에 거다. 밑에 있는 외는 언제만? 왠지에만 쓴다. 그렇죠? 맞춤법도 시험 범위니까 이거 하면서도 맞춤법 문제로 내도 되잖아. 그지? 왜는 언제만 쓴다고? 왠지 할 때만 쓴다. 선생님 오늘 영상 찍어보고 밝은 옷을 아무리 찾아도 밝은 옷이 없어. 덩치가 크니까 밝은 옷을 안 팔아. 화면에 안 봤는데 이거 색깔없어. 자, 그때였다. 웬 나무가 한글 우뚝 서 있는 걸 봤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누구겠노? 찾으러 왔던 그 유다라는 아겠지? 바로 밑에 이름 나오나? 묻거나? 그 나무 옆에 있던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유다, 이 아이들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축대로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 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누가 한 말이고 안녕하십니까? 유다가 한 말이다. 유다가 서술자 나한테 한 말이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 그럼 유다도 한글을 잘한다, 그제? 네. 이해됐어, 여기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뚜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엉겹결에 똑같이 따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뒤에 있는 밑줄 A다. 됐니? 네. 개항길이 꽃밭이 수렁거리고 숲속에 들고양이들이 길을 쪼글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음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있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감동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해석해. 중앙아시아에서 그것도 이시클 호수 근처에서 유다라는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 감동을 먹은 거야. 너 외국 가서 외국인이 너한테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면 무슨 이상할까 이 기분이.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동포잖아. 그치?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뭘 바라봤어? 천사는 아까 뭐라대? 장애물이었지? 네. 서술자가 돌아왔잖아. 직선거리를 못 오고. 그럼 이 천사는 결국 뭐고? 서술자가 유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넘어온 길이란 말이야 결국. 그러나 나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쓰러지던 듯 싶었다. 건너편에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아까 그 키르기스탄의 소설 하얀 배의 주제랑 연결되는 거 알겠어? 그럼 유다가 결국 뭐고?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고 있다라는 거 이 소설의 주제하고 연결 지을 수 있겠지? 이해됐니? 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줬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 즉 감동을 받았다고. 됐니? 키르기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 누구? 유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봤을 때 물이 비치는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이게 아까 천산이었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즉 배를 따라서 가고 싶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가 알겠지? 이걸 몰라도 28번 보기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 자, 26번은 풀었고 27번 A는 감동에 해당하는 걸 상상했지? 밑줄 내에. 마지막에 있는 B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27번은 1번이 답이 되고요. 28번은 보기 가지고 윗글 감상하겠다. 번호 매겨봐. 보기에서 무조건 이 문제는 보기 매기는 연습해라. 보기에 번호 매기는 연습해야 된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다. 너 보기 잘 안 읽어서 틀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작품에서 1번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1번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2번 고국에 대한 그리움. 2번 이걸 한자성으로 바꿔봐.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한자성어로는 이래 부른다. 내신 시험에는 저렇게 낼 수도 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한자성어로 말해라 하면 저렇게 정리해야 돼. 수구 조심이다. 뭘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노스텔지어라는 뜻이다. 향수란 말 들어봤지? 네. 준서이 하고 있나? 네.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류다를 연결지어하면서 류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왜 시련을 겪었노? 일제강점기 때 어찌 됐다고? 강제 이주됐다고 했잖아. 그지? 그 2세들도 지금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닌가 봐. 이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3번 조건 크게 3가지 나왔지. 성아 세은이는 왜 번호 매기라는데 체크 안 하노? 그러면 1번 호수 밑에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가로쳐. 내가 지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향하는 거? 서술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지? 루다가 지향하는 거지. 루다는 어디 가고 싶으니까? 동포에 가고 고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지? 서술자는 고국에 원래 사는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잖아. 아까 서울 문제는 서울에서 서울 문제다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니?